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여운을 남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워낙 트럼프의 캐릭터가 세서 그렇지. 방심한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죠. 트럼프니까. 네. 이게 관세가 뷰티풀하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이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현재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 떨어진 특명인데요. 이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 2기의 맞춤형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만난 세계 트럼프 월드. 오늘의 킥은 거래의 달인 트럼프 2기에서도 협상 공식 통할까 합니다. 자, 미국사 전문가 감성 히스토리 키커 김봉준 교수, 그리고 경제통상 전문가 치밀한 외교 전략 키커 이효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경제 토크 킥인데 혹시 두 분 킥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발차기란 뜻인가요? 발차기, 원래 네, 발차기인데. 네. 예. 뭔가 예. 임팩트를 주는 그런 거 맞습니다. 예. 조금 들어보셨네요. 예.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 킥이 뭐냐면 그 요리에서 결정적인 맛을 내는 중요한 한방. 예. 요리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도 이 경제에 관한 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네. 미국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면에서 제가 킥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자신은 없지만 그냥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모신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예. 자, 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1기의 트럼프 협상 기술이 2기에서도 통할까요? 오히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보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일기 행정부 4년을 경험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우리가 다 봐왔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미 다 봤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익숙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거침없이 본인의 협상 기술을 활용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25% 관세를 취임하자마자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방문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러 갔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자가 한 말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맞아요. 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이고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인데도 사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거죠. 트럼프니까. 네, 예. 네. 자, 그럼 뭐 1기 때, 2기 때 우리는 뭐 너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때가 예전에 살기 좋았어. 아마 이런 기억 소환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기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 1기의 성과는 여운을 남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을 남긴 실패. 예. 실패란 이유는 아무래도 2020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에게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실패이지만 여운을 남겼다 그 말은 아무래도 지지층이 생각보다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또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여운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1기 때 평가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평가자가 공화당 측이냐 아니면 민주당 측이냐. 더 솔직히 얘기하면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예. 1기 평가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네. 비교적 양호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보면은 GDP는 약 2.14%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것은 오바마의 3.1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보다도 2.42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는 연준이 예측한 대로 2%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여기 관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멕시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미국 대선을 놓고 경제 부분을 평가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예.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라든지 이 고물가의 바이든 정책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좋았다. 이런 이 평가는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트럼프가 좋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운을 남긴 실패라는 표현이 참 이 마음에 와닿는데 정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순간인데요. 근데 뭐 첫날부터 무슨 행정명령을 몇 개를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이 국제사회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게인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걱정은 뭐라고 보세요? 조금 뒤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지지하면서 일종의 세계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었던 네.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세계 경제 질서의 형성을 주도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 경제 패권을 이제 갖는 것에도 유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자국의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 이제 경제적 통치술에 맞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국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협하게 된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기 예. 때문에 굉장히 큰 회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가 되고 또 미국 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자유무역주의의 정책이 미국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오히려 끼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미국의 국내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네. 예전에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예전의 그 경쟁력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제조업을 다시 키우고 경제 패권을 다시 확고하게 갖추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폐쇄주의적인 정책, 불법 이민 뭐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상황을 참 잘 기류를 잘 타서 트럼프 그 공화당 캠프가 내세웠던 것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따서 마가라는 예. 이제 표어를 대선 캠프의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 우선주의인 거죠. 그리고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가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뭐 그 수준이나 수위나 뭐 형태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계속 그 기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것을 따서 미국 정책의 트럼피피케이션, 그러니까 트럼프화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의 이 보수주의적, 폐쇄주의적 그런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기조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제 계속 바이든 이후에 트럼프 2기까지 더 강력한 형태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 EU 같은 그런 이제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 때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1기 때는 이제 얻어맞았기 방심한 상태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행태를 보니 계속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유럽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영내 자립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더 키워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좀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날 길을 방도를 찾아보자라는 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야 웬걸요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재당선은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트럼프의 재당선은 이제 네.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1892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이게 재선에 실패해서 다시 도전해서 당선이 되죠. 네. 그게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 이후로는 단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서 다시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1936년에 허버트 후버 그리고 1984년에 지미 카터 예. 그리고 1992년에 아버지 부시 이런 사람들이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재도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전통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입니다. 네. 대체로 미국 정치인들은 도전했다 실패하면 그것 끝이에요. 끝인데 트럼프는 이제 다시 나왔던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사실은 트럼프가 그 전통적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트럼프의 그 정책을 보면은 워낙 트럼프의 캐릭터가 세서 그렇지 이전에 했던 정책을 되풀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1980년, 1983년 로널드 레이건의 슬로건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메가, 마가하고 똑같은데 사역동자인 Let's만 붙은 것이죠. 그걸 그대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실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제스처나 워낙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슬로건을 생각하는데 사실 트럼프는 적어도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후반과 아브라함 링컨 이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냉전 시기 이후에 레이건이 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1994년에 그러니까 빌 클린턴 시대입니다. 1994년에 뉴트 깅그리치라는 하원 의장이 Contract with America,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대단히 문화 도덕적인 보수 이게 재무장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레이건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과 1994년에 뉴트 깅그리치의 Contract with America, 미국과의 계약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뭉뚱그려져서 트럼프 때 이제 하나의 아까 트럼프의 화신이 트럼프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이면서도 전통의 연속.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공화당 내에 그 새로운 흐름을 본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카멜라 하리스의 그 유세를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는 사실 전통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 사실 신진 세력이에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민주당의 흐름에 이게 스며 녹아들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기존의 흐름에 녹아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색깔을 더 드러내는 그래서 어쩌면은 기존의 공화당의 그런 흐름과 지금 약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번 선거 때 민주당과는 달리 역대 공화당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든지 마이크 볼튼 이런 사람들이 존 볼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등을 줬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공화당의 전통을 답습한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은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정말 크게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가 주는 효과라든가 뭐 부작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통상 정책은 이제 관세가 될 건데 그 미국 이제 무역 상대국들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 균형을 이루겠다라는 그게 목적인데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미국의 국내 상품과 이제 산업이 이제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이제 상실했던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경쟁력을 얻게 되면 또 수출을 확대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관세가 그 가장 대표적인 통상 정책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1기 행정부 때는 이 관세 정책의 그 주 상대국이 중국이었어요.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더더욱이 이제 동맹국, 무방국,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 관세 대상이 된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관세 인상의 효과,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 미국의 국내 경제에 더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내수하고 이제 수출용으로 최종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원자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입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 수입품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비용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이제 비용이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반대로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 관세 정책은 뭐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보다는 미국인들의 이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수단인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는 협상에서의 우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또 트럼프 전례를 보면 실제로 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 부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또 이제 그 수장 각 부처의 이제 수장 후보로 당선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흥미로운 같습니다. 부분은 예. 이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천재인 것 같아요. 사실 관세 문제는 저도 이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가 뷰티풀하다. 사실 트럼프 시대는 논리의 시대가 아니에요. 네. 논리의 시대가 아니고 감정의 시대인데, 자, 왜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최근에도 계속 반복해서 뷰티풀이다고 했는가? 이것은 사실 이게 경제 정책에서 뷰티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IRA나 칩스법을 보면은 이게 공화당이 밀집해 있는 텍사스, 아리조나 그리고 조지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사실 지금 경합주가 있는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오하이오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시간 중서부의 유권자와 이게 공화당 텃밭인 남쪽의 유권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토론에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사실 트럼프가 불리해요. 근데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유권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뷰티풀하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예. 아마 그래서 이 집권 일기 때 이런 분위기로 이게 감성팔이로 해서 굉장히 큰 관세 드라이브를 벌이지 않겠나. 네. 그러다 중간 선거 때 이게 아닌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네. 우리가 생활에도 어렵네 하고 또 오히려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게 미국 사회 큰 흐름에서, 아니면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게, 예. 이건 지금 우리는 이게 논리의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감정으로 이게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게 저도 이제 인문학자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해야 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 개발해야지 논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네. 너무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하, 너무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필요 없습니다. 아, 짧은 예. 이 감성 플레이에서 SNS와 그렇죠.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예. 국민들을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하긴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쓰는 걸 보면 길지도 않고 단어도 참 쉬운 단어를 골라 쓰더라고요. 예. 거기에 그런 면이 최고의 아닌가. 지금 X, 옛날 트위터, 예. 일론 머스크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저도 일론 머스크의 X를 이제 보지만은 네. 놀랍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보면은 세뇌당할 수 있습니다. 야, 인문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이 중국만을 겨냥했다면 2기 때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방에도 뭐 관세가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트럼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역 적자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무역에서 상당히 흑자를 네네.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고지서를 줄 거란
말입니다. 어디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상이 될 이제 가장 높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네.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예.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대미 전체 수출에서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 품목인데 이 자동차가 미국과의 교육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또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예. 있고 또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가 또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이제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연기관으로 회기 정책 기조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한 뭐 수입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부여를 하면서 네. 자동차의 수입을 막고자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도입하지 못한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역 확장법 Trade Expansion Act의 232조 조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 어떤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때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뭐 다시 이게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저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 과정을 돌아봤을 때 혹시 우리가 좀 참고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로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이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크게 뭐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발휘했던 그런 협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1기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했었던 이유가 이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개정 협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지고 굉장히 많은 협상 의제들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우리로부터 이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미 FTA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한미 FTA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제 무역 적자 문제인데 사실 무역 적자 문제는 한미 FTA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었어요. 근데 예. 이제 결국에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구는 최대한 이제 많은 협상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였지만 우리는 역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타결을 보자. 협상 결과는 뭐 예를 들면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안전 기준의 예외 확대 같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이제 요구를 많이 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 이런 건 저희가 안 들어줬고 그다음 미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 의무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철강 관세는 우리가 면제를 받았어요. 쿼타 예.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을 또 관철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협상이라는 게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의 이익 균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저희가 한미 FTA 협상을 개정 협상을 끝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대한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협상을 한다면 어떻게든 이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수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기 때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2기의 협상 대책을 좀 짜야겠습니다. 자, 2024년에 미국 사람들은요, 2017년에 트럼프를 잊지 못하고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미국 역사는 트럼프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항상 이게 네. 역사학자가 다행인 게 네.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지 파고 살지 이제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대답은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사실 글쎄요. 이제 트럼프 2기를 지켜보고 나서 이 평가를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미국의 역사의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100년 뒤에 그 트럼프의 시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떨까요? 좀 파격적일 수 있겠지만은 예. 미국 역사의 큰 틀에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해프닝.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대선을 보면은 똘똘 뭉쳐서 기본적인 민주당 노선 철학 이게 다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층도 크게 이제 변화가 없죠.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또 기존의 공화당 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밋 롬니, 그리고 마이크 펜스, 예. 뭐 볼튼,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기존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사실 환멸을 느껴서 네. 그리고 너무 실망해서 등을 지고 나가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지금 계속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의 색깔이 이게 응고가 되고 응집이 되고 있는데 공화당은 그렇지 않고 있는 현상이 트럼프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다양성의 나라, 다문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자유시장이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뭐 이게 변형이 있긴 하지만 미국 역사를 크게 놓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진영 갈등은 있어 왔고 그 큰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년 뒤에 아마도 미국의 전통이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전통이 맞다면은 네. 그때 우리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흔들었구나.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흔들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흔들지는 모르겠지만은 100년 뒤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에서는 예. 트럼프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다. 해프닝.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해프닝은 1회성으로 끝나는데 이제 2회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회차의 해프닝인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 자, 다시 만난 세계 트럼프 월드 거래의 달인 트럼프 2기에서도 협상 공식 통할까를 킥으로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승부 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그 고전이긴 하지만 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아, 그러니까 적을 알고 예.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 의도를 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경쟁력을 알면 미국의 이제 정부가 협상,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김 교수님께서는. 이 교수님이 제 마음을 읽으신가? 네.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피지기 100점 100승을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정말요? 저는 남을 미국을 먼저 아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만의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하, 나를 알자 먼저. 예.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둘 다 알아야죠. 그래야 위태롭지 않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이 지피지기를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의 달인 트럼프 2기에서도 협상 공식 통할까? 저 신영일이 날리는 승부킥은 들어와. 이기는 사람이 수비수라고입니다. 자, 빛나는 사람은 공격수지만 결국 이기는 존재는 수비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침없이 달려오는 이 공격수 트럼프를 이길 한국의 이기는 수비수 전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토크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